이 사람들, 겉과 속이 너무 다른 거 아닙니까? 앞뒤가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민간인의 총기 소유를 세계에서 가장 엄격하게 금지하는 나라. 그런데 동시에 국민 수백만 명이 정밀 사격 능력을 몸에 지니고 있는 나라. 평소에는 조용하지만 스위치가 켜지는 순간 인간 병기로 돌변하는 사람들. 생전 처음 보는 최첨단 장비마저 비정상적인 속도로 분해하고 조종해버리는 이 기묘한 집단.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인 동시에 가장 위험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는 나라. 이 사람들의 진짜 정체를 마주하는 순간 세계 최강 대국의 군사 전략가들조차 계산을 멈추고 침묵합니다. 함부로 건드려서는 안 된다는 걸 그들은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이죠. 세계 최강의 대국들조차 함부로 이빨을 드러내지 못하게 만든 전쟁과 평화가 공존하는 나라 한국. 그 소름 돋는 두 얼굴의 비밀을 지금부터 하나씩 공개합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는 어디일까요? 범죄율이 가장 낮은 아이슬란드나 싱가포르 같은 나라가 먼저 떠오르실 겁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범죄로부터 안전한 것과 전쟁으로부터 안전한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니까요. 그렇다면 전쟁에 가장 강한 나라는 어디일까요? 당연히 미국이라고 답하실 겁니다. 천문학적인 국방 예산과 세계 최강의 전투기, 그리고 가장 많은 핵무기를 보유한 나라니까요. 그런데 저는 이 답도 더 이상 믿지 않습니다.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은 것은 단 한 번의 강의였습니다. 펜타곤에서 15년간 아시아 태평양 방어 전략과 전면전 시나리오를 분석해온 냉철한 전략가 알렉스 크로포드 교수님의 방위 전략 강의였죠. 그날 강의는 교수님의 질문 하나로 시작됐습니다. 내일 당장 전면전이 터진다면 지구상에서 가장 잘 대비되어 있는 나라는 어디일까요?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미국 아닐까요? 국방 예산도 세계 1등이고 전투기도 제일 많잖아요.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좋은 답이죠. 그런데 미국에서는 한 해 평균 46,700명이 총기로 목숨을 잃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13.7명이에요. 가장 강력한 군대를 가진 나라가 동시에 자국민이 가장 많이 총에 맞아 죽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다른 학생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이죠. 항상 실전 상태니까요. 교수님이 살짝 웃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강합니다. 그런데 인구가 900만밖에 안 돼요. 동원을 시작하는 순간 경제가 멈춰버립니다. 강한 것과 끝까지 버티는 건 다른 문제예요. 저도 손을 들었습니다. 스위스는 어떻습니까? 국토 전체가 요새고 알프스 아래 비밀 벙커가 수백 개나 있다고 들었습니다. 방어는 견고하죠. 하지만 그건 자기 영토 안에서 버티는 방어일 뿐입니다. 전면전을 끝까지 끌고 갈 체급은 아니에요. 교수님은 강의실을 한번 둘러보셨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안보 전략가들이 실제로 지목하는 나라는 여러분이 말한 나라들이 아닙니다. 바로 한국입니다. 저는 솔직히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저에게 한국은 늘 북한이라는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나라였습니다. 미국 사회에서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전쟁 중인 위험한 나라로 인식하고 있죠. 저 역시 그렇게 배웠습니다. 미군이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평화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 저는 한국을 그렇게만 생각했습니다. 제가 그 생각을 입 밖으로 꺼내자 교수님이 곧바로 화면에 또 다른 숫자를 띄우셨습니다. 한국의 총기 사망률, 인구 10만 명당 0.05명입니다. 미국과 비교하면 270배나 낮습니다. 저는 빠르게 계산을 해봤습니다. 한국 인구가 5,100만 명쯤이니까 미국 사망률을 그대로 대입하면 매년 7,000명쯤 죽어야 정상인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말씀이신가요? 정확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해하고 조용한 나라죠. 저는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렇게 안전한 나라가 동시에 전면전 대비 최상위권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두 개가 같이 갈 수 있는 개념인가요? 바로 그 질문이 오늘 강의의 전부입니다. 교수님은 화면을 하나 더 띄우셨습니다. 평범한 사진이었습니다. 서울의 한 지하철역 풍경이었습니다. 구겨진 와이셔츠를 입고 가방을 맨 채 손잡이에 기대어 꾸벅꾸벅 졸고 있는 3, 40대 직장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넥타이가 반쯤 풀려 있었고 다른 사람은 휴대전화를 든 채로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신문을 손에 쥔 채 잠에 빠져 있었죠. 누가 봐도 무해하고 무기력해 보이는 그저 출근길에 지친 평범한 시민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세계 최고 안보 전략가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전력입니다. 강의실 여기저기서 작은 웃음이 터졌습니다. 저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설마요. 그냥 피곤한 직장인들 같은데요. 국방 예산이나 전투기 대수, 현역 병력 숫자, 이런 게 군사력을 가늠하는 공식 아닌가요? 이 사진 속에는 그런 숫자가 하나도 안 보입니다. 교수님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저 사람들은 보통인 사람들인 것과 동시에 보통이 아닌 사람들이에요. 저들은 영하의 혹한 속에서 맨 땅에 노숙을 하고 얼어붙은 식량으로 버텨낸 경험이 있습니다. 텐트도 없이 침낭 하나로 밤을 보내고 다음날 다시 행군을 시작하는 일정을 며칠씩 반복했어요. 자기 몸무게에 육박하는 군장을 메고 밤새 산을 탔고요. 실탄 수류탄의 안전핀을 직접 손으로 뽑아 폭음 속으로 던진 사람들입니다.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방금까지 졸고 있던 아저씨들의 모습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손잡이를 잡은 손, 구부정한 어깨, 피곤해, 저런 눈빛 하나하나가 더 이상 그냥 지친 직장인의 모습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 손이 한때 수류탄의 안전핀을 뽑았던 손이고 저 어깨가 25kg의 군장을 짊어졌던 어깨라는 사실을 알고 나니 평범한 출근길 풍경이 완전히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불리우는 이 조용한 나라의 길거리에 미국 해병대 전체 병력의 10배가 넘는 275만 명의 정밀 사수들이 평범한 시민의 옷을 입고 걸어 다니고 있는 겁니다.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게 가능한가요? 군대 다녀온 게 몇 년이나 지난 기억일 텐데요. 머리는 군대 기억을 다 잊었다고 착각할 수 있어도 손에 총이 쥐어지는 순간 본능적으로 견착 자세가 나오고 매서운 정밀 사격 시야가 살아납니다. 심지어 생전 처음 보는 첨단 군사 장비 앞에서도 비정상적일 정도로 빠르게 매뉴얼을 분석하고 작동 원리를 역추적해 파악해버려요. 저는 그 설명을 들으면서 또 하나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그럼 군대를 나온 뒤에는 다들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 되는 건가요? 그 능력이 어디 쓰이지도 못하고 그냥 묵혀 있는 겁니까? 오히려 반대입니다. 이들은 전역 후 사회로 나가 각자의 분야에서 또 다른 전문성을 쌓아요. 의사가 되고 엔지니어가 되고 트럭을 몰고 공장에서 기계를 다룹니다. 평소에는 군사 기술과 민간 전문성이 따로 떨어져서 각자의 자리에 머물러 있죠. 그런데 위기가 닥치는 순간 이 두 가지가 동시에 폭발하면서 하나로 합쳐집니다. 군대에서 익힌 전술과 사회에서 쌓은 전문성이 만나는 거예요. 다른 학생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합쳐지는 겁니까? 예를 들어 주실 수 있나요? 교수님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차차 구체적인 사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이 잠재력의 크기만 기억해 두세요. 저는 그 설명을 들으면서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까지 단련되어 있는 겁니까? 교수님이 처음으로 살짝 진지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기술은 잊혀집니다. 그런데 이들이 가진 진짜 무서운 본질은 기술이 아니에요. 남다른 애국심의 체질입니다. 국가의 일방적인 혜택을 받아서가 아니라 역사적 위기 때마다 직접 피를 흘려 나라를 살려내고 맨손으로 한강의 기적을 일구며 스스로 나라를 키워낸 당사자들입니다. 6.25 전쟁 당시 폐허만 남았던 이 나라가 불과 반세기 만에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으로 올라섰어요. 국가가 일방적으로 베푼 게 아니라 시민들 스스로가 공장에서, 건설 현장에서, 그리고 전선에서 나라를 함께 키워낸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더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보통은 전쟁이 나면 도망가는 게 정상 아닌가요? 생존 본능으로 보면요. 맞습니다. 대부분의 나라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국인들은 완전히 다른 궤적을 보입니다. 국가가 위기에 처하는 순간 도망치기는커녕 내 가족과 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앞다투어 전선으로 나아가 스스로 총을 잡는 민족이에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더는 헛웃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시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그럼 이 정신력이 세계 다른 나라들의 예비 전력과 비교해도 정말 이렇게까지 독특한 겁니까?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건 직접 비교해 보면 알게 될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머릿속에
미국, 유럽, 이스라엘 같은 나라들이 떠올랐습니다. 각각 나름의 동원 체계를 가진 나라들인데 그것들과 비교해도 정말 이 정도까지 차이가 날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크로포드 교수님은 본격적으로 한국의 예비 전력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손을 들고 여쭤봤습니다. 예비군 제도가 있는 나라는 많지 않습니까? 왜 한국만 특별한 것처럼 말씀하시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좋은 질문이죠. 숫자만 보면 다른 나라들도 비슷한 제도를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다른 지점이 있어요. 그 숫자가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느냐의 문제죠. 교수님은 먼저 미국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미국에도 주방위군과 연방예비군이라는 든든한 예비 전력이 있습니다. 합치면 약 80만 명 수준이죠. 세계 최고 수준의 현대화된 장비를 갖췄고 국지적 재난이 터지면 수십 시간 안에 투입될 수 있는 신속함도 갖췄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예비군 규모는 약 275만 명이에요. 미국 해병대 전체 현역 병력의 10배가 넘는 숫자죠. 저는 그 격차에 놀랐습니다. 단순히 숫자만 그렇게 큰 건가요? 아니면 운용 방식도 다른 겁니까? 둘 다입니다. 미국 예비군의 핵심 임무는 본토 총동원이 아니에요. 해외 파병을 지원하거나 국내 재난에 대응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말하자면 파트타임 군인 구조죠. 평소에는 완전히 민간인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전면전이 터지면 부대를 다시 편성하고 현장에 투입되기까지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해요. 허리케인이 닥치거나 해외의 병력을 보강해야 할 때 소집되는 구조이지, 본토에서 전면전이 터졌을 때 즉시 전선으로 투입되는 구조가 아니거든요. 다른 학생이 물었습니다. 그럼 한국의 예비군은 그 시간 차이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정확히 짚었어요. 한국은 강제 징병제를 통해 본토 방어와 즉각적인 전면전 대응에 초점을 맞춘 나라죠. 동원이 떨어지는 즉시 현역 시절의 보직과 주특기, 포병이든 기갑이든 그대로 매칭될 수 있는 인적 자원의 밀도를 국가가 통째로 보유하고 있어요. 미국의 예비군은 다시 만들어야 하는 군대고 한국의 예비군은 이미 완성되어 있는 군대를 잠시 옷만 갈아입혀 놓은 거죠. 저는 그 비유가 인상적이었습니다. 교수님은 이어서 유럽으로 화제를 옮기셨습니다. 영국에는 육군 예비군이 있고 프랑스에도 작전 예비군이라는 조직이 있어요. 이름만 보면은 정교한 시스템처럼 보이지만 결정적인 문제는 규모와 인프라가 너무 줄어들었다는 점이죠. 영국의 육군 예비군은 한때 10만 명 가까이 됐지만 지금은 그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칩니다. 프랑스의 작전 예비군도 사정은 비슷해요. 정부가 매년 확대를 약속하지만 실제 동원 가능한 인력은 서류상의 숫자에 한참 못 미친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특히 독일은 2011년에 징병제를 중단한 이후 예비 전력 체급을 크게 줄였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고서야 뒤늦게 의무 복무제 부활을 논의하고 있죠. 옆자리 학생이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징병제를 다시 도입하면 금방 회복되는 거 아닌가요? 교수님이 고개를 가로저으셨습니다. 그게 가장 큰 오해예요. 군대라는 건 제도 하나만 살린다고 되는 게 아니죠. 훈련장과 행정 통지 시스템, 그 시스템을 운영해 본 경험이 있는 인력까지 한꺼번에 살아있어야 작동해요. 독일은 이미 그 모든 걸 한번 다 해체했기 때문에 인프라 공백이라는 거대한 벽에 다시 부딪히고 있는 거죠. 법을 다시 만드는 데는 몇 달이면 되지만 그 법을 실제로 작동시킬 사람과 장소를 복원하는 데는 수십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훈련 교관, 행정 인력, 막사와 사격장까지 한꺼번에 사라졌던 거니까요. 저는 그 대목에서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같은 동맹국인데도 누구는 한 번도 끊지 않고 체계를 이어왔고 누구는 끊었던 줄을 다시 이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는 차이가 선명하게 보였거든요. 교수님이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한국은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수백만 명 규모의 동원 인프라와 훈련 체계를 단 한 번도 끊지 않고 고도화해왔죠. 이게 정말 무서운 자산입니다. 교수님은 이번에는 이스라엘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전 국민 징병제와 상시 실전 경험으로 동원력의 끝판왕이라 불리는 나라죠. 그런데 총인구 900만 명인 이스라엘이 유사시 약 36만 명의 예비군을 소집하는 순간 노동인구의 공백으로 사회 전반과 경제 시스템이 즉각 마비됩니다. 실제로 큰 분쟁이 터질 때마다
가게가 문을 닫고 공장 가동률이 떨어지고 항공편이 줄줄이 취소되는 일이 반복되죠. 동원 속도는 빠르지만 체급 자체의 한계가 명확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자연스럽게 한국은 어떨지 궁금해졌습니다. 한국이라면 대규모 동원령이 내려져도 국가 기능이 멈추지 않아요.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업 기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방에서 수백만 명이 소집되어 싸우는 동안에도 후방의 대형 공장들이 멈추지 않고 군수물자를 계속 생산하고 보급할 수 있죠. 이스라엘과 비교하면 압도적인 배후지 역량의 격차입니다. 저는 그 설명을 들으면서 단순히 병력 숫자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훨씬 더 깊은 구조적 차이가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교수님은 마지막으로 스위스를 언급하셨습니다. 국토 전체가 요새화되어 있고 전 국민이 집에 총기를 보관하는 나라로 유명하죠. 스위스의 포병과 방공 체계는 훌륭하지만 그들의 전략은 영토 안으로 들어온 적을 막아내는 철저한 고립형 방어에 특화되어 있어요. 반면 한국은 단순한 방어를 넘어 입체적인 군수 보급망과 대규모 화력전, 첨단 과학화까지 상정한 종심 깊은 전면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예비 전력을 다변화된 목적으로 훈련시키죠. 저는 그 순간 미국, 유럽, 이스라엘, 스위스를 하나씩 떠올려 봤습니다. 각자 강점은 있지만 누구도 한국이 가진 조합을 똑같이 갖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다시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그럼 이 네 나라를 다 합쳐놓은 게 한국이라고 봐도 됩니까? 교수님이 살짝 웃으셨습니다. 비슷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다 설명이 안 돼요. 진짜 역설은 숫자나 제도가 아니라 사람에 있거든요. 교수님이 잠시 목소리를 낮추셨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의 허리를 지탱하는 50대에서 60대 이상 장년층 예비역들을 보세요. 이들은 과거 30개월이 넘는 복무 기간 동안 실제 전쟁의 위협이 코앞까지 닥쳤던 냉전기에 거친 야전 훈련을 온몸으로 통과한 세대죠. 체력만 보면 지금의 젊은 현역을 따라갈 수 없겠지만 이들이 가진 건 단순한 체력이 아니에요. 저는 그 말의 의미가 궁금해서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어떤 의미에서 더 강하다는 겁니까? 교수님이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은 실전의 공포가 진짜였던 시절을 몸으로 통과했죠. 그리고 지금도 정말 전쟁이 난다면 젊은 세대 대신 자신들이 먼저 나서서 싸우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줄을 잇습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요. 다른 나라들이 수조 원의 예산을 쏟아부어도 복제할 수 없는 자산이 바로 이거예요.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게 단순한 구호 같은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행동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맞습니다. 자식이나 손자 세대를 전쟁터로 보내는 대신 본인들이 먼저 가겠다고 나서는 정서가 분명히 존재하죠. 이건 명령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평생을 통해 다져진 마음이에요. 그리고 이 마음은 단순히 한 세대만의 특이한 현상이 아닙니다. 그 위 세대로 올라가면 더 혹독한 시절을 통과한 사람들이 있었고 그 마음이 그대로 이어져 내려온 거니까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강의실 풍경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지하철에서 졸고 있던 그 평범한 아저씨들 중에 어쩌면 이런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교수님은 이 모든 비교를 정리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총은 없지만 사수가 있고 무기는 없지만 전사가 가득한 나라죠. 그리고 그 전사들이 위기 앞에서 가장 먼저 손을 드는 나라입니다. 이 거대하고 요새화된 동원의 체질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저는 그 질문을 듣고 강의실이 묘하게 조용해진 걸 느꼈습니다. 크로포드 교수님이 잠시 표정을 풀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볼게요. 한국 예비군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들이 평소에 어떤 모습인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교수님이 화면에 사진 한 장을 띄우셨어요. 예비군 훈련장이었죠. 그런데 그 모습이 좀 이상했습니다. 훈련받으러 온 사람들이 하나같이 풀밭에 늘어져 있었죠. 모자를 눈까지 푹 눌러쓰고 나무 그늘에 누워 졸고 있는 사람도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훈련 중인데도 느릿느릿 걸으며 영혼이 빠져나간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죠. 군복은 대충 걸쳐 입었고 단추 하나가 풀려 있어도 신경 쓰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누가 봐도 군대라기보다는 야유회에 가까운 분위기였죠. 저는 그 사진을 보면서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게 세계가 두려워한다는 그 예비군이 맞습니까? 너무 무기력해 보이는데요. 교수님이 웃으셨어요. 바로 그게 한국 예비군의 가장 무서운 위장이죠.
이 사람들은 군 생활의 산전수전을 다 겪고 전역한 베테랑들입니다. 한국군에는 말년병장이라는 표현이 있죠. 부대에서 가장 노련하고 모든 요령을 다 아는 최고참을 뜻해요. 예비군은 바로 그 말년병장들이 모인 집단이죠. 그런데 이들을 통제하는 건 갓 입대한 어린 조교들이에요. 산전수전 다 겪은 베테랑들이 자기보다 한참 어린 조교의 통제를 받으니 자연스럽게 늘어져 버리는 겁니다. 독일 학생이 물었습니다. 그렇게 풀어진 사람들이 실제 상황에서 제대로 움직일 수 있습니까? 그 정도로 군기가 빠진 집단이 전투력을 발휘한다는 게 믿기지 않는데요.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게 바로 핵심이죠. 평소엔 한없이 늘어져 있다가도 평가 사격에 조기 퇴소 같은 보상이 걸리는 순간 이들이 완전히 돌변합니다. 방금 전까지 누워있던 사람들이 총을 쥐는 순간 놀라운 명중률을 찍어내죠. 분석관들이 그 격차를 보고 당황할 정도라고 전해집니다. 참호를 파는 작업도 마찬가지예요. 시켜도 안 움직이던 사람들이 퇴소가 걸리면 누가 지시하지 않아도 즉흥적으로 분업과 교대가 돌아가면서 현역보다 빠르게 진지를 완성해버리죠.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어쩐지 웃음이 났습니다. 스위치가 있는 사람들 같네요. 평소엔 꺼져 있다가 필요할 때만 켜지는 정확한 비유예요. 평소에 그 무기력함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굳이 힘을 쓸 이유가 없을 뿐인 거죠. 필요가 사라지면 다시 꺼지고 필요가 생기면 즉시 켜집니다. 그리고 그 스위치는 전쟁터에서만 켜지는 게 아니에요. 교수님이 화면을 바꾸셨어요. 2005년 미국의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닥쳤습니다. 세계 최고의 장비를 갖춘 미국 주방위군이 동원됐지만 소집부터 실제 투입까지 며칠이 걸렸죠. 그 공백 동안 도시는 약탈과 혼란에 빠졌습니다. 세계 최강국의 재난 대응 시스템이 무너졌다는 평가가 쏟아졌죠. 장비가 부족해서가 아니었어요. 평시엔 민간인으로 흩어져 살다가 위기 때 다시 모여 조직을 갖추는 그 과정에 시간이 걸린 겁니다. 그런데 2년 뒤 한국에서 정반대의 일이 벌어졌죠. 2007년 태안 앞바다에 사상 최악의 기름 유출 사고가 터졌습니다. 청정 해역이 통째로 검게 물든 생태계 대재앙이었죠. 그런데 지휘 명령도 공식 조직도 없는 상태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스스로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그 수가 결국 123만 명에 달했습니다. 이 기록은 나중에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으로까지 등재됐죠. 인도 학생이 물었습니다. 1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통제 없이 모이면 오히려 더 큰 혼란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지휘 체계도 없이 그 인원이 어떻게 작동합니까?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상식적으로는 그래야 정상이죠. 그런데 이들은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구역을 나누고 작업을 분담하고 물자의 흐름을 통제하기 시작했어요. 양동이가 부족하면 알아서 교대로 쓰고 한 구역이 끝나면 다음 라인으로 자연스럽게 이동했죠. 궂은 날씨에도 하루에 수만 명씩 전국에서 버스를 타고 몰려들었습니다. 외신들은 그 광경을 보고 마치 거대한 군사작전을 보는 것 같다고 표현했죠. 저는 그 장면이 머릿속에 생생하게 그려졌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 군 복무와 연결되는 겁니까? 그냥 한국 사람들이 원래 성실하고 당열을 잘하는 것일 수도 있잖아요. 좋은 반문이에요. 하지만 단순한 성실함만으로는 그 즉각적인 조직화가 설명되지 않죠. 작업을 쪼개고 혼란 속에서 본능적으로 자기 역할을 찾고 무질서 속에서 질서를 만들어내는 능력. 이건 수년간의 군 복무를 통해 몸에 새겨진 절차 능력이에요. 누가 명령을 내리길 기다리는 게 아니라 스스로 판단해서 움직이는 거죠. 한국 남성 대부분이 공유하는 이 감각이 평시엔 자원봉사 현장에서 발현되고 전시엔 그대로 야전 진지 구축과 보급망 유지로 치환되는 겁니다. 저는 그제야 풀밭에 누워 졸던 그 예비군들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무기력해 보였던 그 모습이 사실은 언제든 켜질 수 있는 거대한 잠재력이 잠시 꺼져 있는 상태였던 거죠. 미국은 세계 최고의 장비를 갖추고도 조직을 다시 세우는 데 시간이 걸렸는데 한국은 장비도 명령도 없이 100만 명이 스스로 조직을 만들어냈다는 게 생각할수록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도대체 이런 체질은 어디서 온 겁니까? 단순히 몇 년의 군 복무만으로 이렇게까지 깊이 몸에 새겨질 수 있는 건가요? 다른 징병제 국가들도 많은데
왜 유독 한국에서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교수님이 천천히 고개를 가로저으셨습니다. 아주 날카로운 질문이에요. 그리고 그게 바로 오늘 강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이 체질은 몇십 년으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수천 년 동안 반복되고 또 반복되며 새겨진 거예요. 저는 그 다음 이야기가 무엇인지 너무나 궁금해졌습니다. 크로포드 교수님은 한반도 지도를 화면에 띄우셨습니다. 이 지형을 보세요. 삼면이 바다로 막혀 있고 오직 북쪽 통로만 대륙의 강대국들과 이어져 있습니다. 저는 그 지도를 보면서 손을 들었습니다. 지형만 보면 오히려 방어하기 좋은 모양 같은데요. 바다가 자연 방벽이 되어주니까요. 교수님이 고개를 가로저으셨습니다.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였어요. 저기 압록강이나 두만강을 넘는 순간 국경에서 수도까지 도달하는 거리가 극도로 짧았습니다. 다른 대륙 국가들은 국경이 뚫려도 후방에서 전력을 정비할 시간이 있어요. 러시아가 나폴라옹의 군대를 맞았을 때처럼 끝없이 후퇴하면서 적의 보급선을 늘리고 겨울을 기다리는 전략이 가능하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륙의 깊숙한 내륙으로 후퇴하면서 적을 소모시키는 전략이 수천 년 역사에서 반복됐어요. 하지만 이 땅은 그런 여유가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압록강에서 평양까지의 거리를 지도에서 재보세요. 현대 군대의 기동 속도로는 며칠이면 수도가 위협받는 거리죠. 정규 상비군만으로는 대륙에서 밀려오는 수천만 인구의 파상 공세를 절대로 막아낼 수 없는 구조였어요. 그래서 이 땅의 선조들이 찾아낸 답은 사회 전체를 군대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인도 출신의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지형적 조건을 가진 나라들이 세계에 여럿 있는데 모두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낸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형이 이유라면 다른 나라들도 같은 선택을 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날카로운 지적이에요. 지형은 조건이지 결과가 아닙니다. 같은 조건에서도 어떤 나라는 굴복했고 어떤 나라는 다른 강대국의 속국이 되는 걸 택했죠. 고구려가 달랐던 건 그 조건 속에서 굴복 대신 싸우는 쪽을 선택했고 그 선택을 1000년 가까이 유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시스템을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의지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의지를 뒷받침할 인적 인프라를 실제로 설계하고 유지했다는 게 핵심이죠. 교수님이 화면을 넘기셨습니다. 그 시스템의 핵심이 바로 경당이었어요. 전국 방방곡곡에 세워진 기관이었죠. 흔히 고구려 군사력을 떠올리면 철갑으로 무장한 계마무사, 그 화려한 기병대를 먼저 생각하죠. 하지만 진짜 비밀은 그 기병대 뒤에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 듣는 이름이었습니다. 경당이 단순한 훈련 기관이었다면 당시 다른 나라들도 비슷한 걸 운영하지 않았습니까? 뭐가 그렇게 특별했던 겁니까?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차이는 대상에 있었어요. 평민 청년들이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귀족이나 기병의 전유물이 아니었죠. 이곳에서 청년들은 평소에 글을 읽고 학문을 닦으면서 동시에 활쏘기와 말타기, 소부대 단위의 전술 훈련도 일상처럼 수행했어요. 이 땅에서 자란 평범한 청년 모두가 대상이었습니다. 단순히 칼 쓰는 법이 아니에요. 소부대가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어떤 지형에서 어떻게 포위망을 짜는지, 신호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몸에 새겼죠. 오늘날의 언어로 표현하자면 평시의 교육과 전시의 예비군 훈련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한 거예요. 세계 역사상 가장 정교한 예비 전력 육성 시스템 중 하나였습니다. 옆자리 독일 학생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농민들이 활을 좀 쏠 줄 안다고 해서 실제로 훈련된 정규 군인을 상대할 수 있다는 건 너무 낙관적인 해석 아닙니까? 전투 경험이 없는 민간인과 직업 군인 사이의 격차는 이론으로 메울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교수님이 살짝 웃으셨습니다. 바로 그 의심을 풀어줄 사건이 있죠. 서기 612년으로 가보겠습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수나라의 양제가 고구려를 침공했습니다. 수나라는 오랫동안 분열되어 있던 중국 대륙을 통일한 제국이었어요. 통일된 막강한 국력을 바탕으로 동아시아 전체를 자신의 질서 아래 두려 했고 그 앞에 굴복하지 않는 고구려가 눈엣가시였던 거죠. 동원한 군대가 정규 전투병만 113만 명이었어요. 보급 부대까지 합치면 무려 300만 명에 육박하는 규모였습니다. 인류 역사상 이 정도 규모의 원정군은 그전에도 그 이후로도 쉽게 찾아보기 힘들죠.
그런데 수나라 군대가 압록강을 넘는 순간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들판에 아무것도 없었던 거죠. 경당에서 다져진 고구려 백성들은 수나라 군대가 국경을 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는 즉시 들판의 모든 곡식을 불태우고 우물을 메웠습니다. 가축도 몰고 농기구도 챙겨서 미리 준비된 산성으로 일사불란하게 대피했어요. 수백만 명이 움직이는 대군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적의 화살이 아닙니다. 보급의 차단이죠. 드넓은 한반도 땅 어디에서도 단 한 톨의 곡식조차 구할 수 없게 된 수나라 군대는 그 순간부터 시계가 돌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이 전술이 놀라운 이유가 있어요. 국가가 명령을 내려서가 아니었습니다. 경당에서 몸에 익힌 약속대로 백성 스스로가 각자의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을 알고 움직인 거예요. 명령이 없어도 지휘관이 없어도 전국 곳곳에서 동시에 같은 행동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 예비군 시스템의 가장 오래된 원형이죠. 저는 그 대목에서 손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수나라는 처음부터 식량을 들고 왔을 텐데 그게 한계에 달할 때까지 버티면 되는 거 아닌가요?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양제도 그 문제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평양성을 직접 타격할 30만 별동대를 조직하면서 가혹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무기와 갑옷 외에 100일치의 군량까지 도합 40-50kg의 무게를 스스로 지고 행군하라는 거였죠. 군법도 무서웠어요. 무겁다고 군량을 길에 버리는 자는 즉시 목을 베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 무게를 지고 산악 행군을 한다는 건 사실상 죽으라는 명령 아닌가요? 교수님도 씁쓸하게 웃으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수나라 병사들도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것은 자멸이었습니다. 밤마다 막사를 치면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텐트 및 땅속에 구덩이를 파고 배급받은 군량을 통째로 묻어버린 겁니다. 이게 삼국사기와 중국의 정사인 수서에 실제로 기록된 팩트예요. 30만 대군이 살기 위해 자신의 식량을 스스로 땅에 파묻었죠. 저는 그 장면이 머릿속에 생생하게 그려졌습니다. 그러면 평양성 앞에 도달했을 때는 이미 전투 능력이 없는 상태였겠군요. 굶주린 시체나 다름없는 상태였습니다. 을지문덕 장군은 그 굶주린 기색을 단번에 간파했어요. 그리고 살수, 지금의 청천강으로 유인했습니다. 강 상류의 둑을 막아두었다가 수나라 군대가 강을 건너기 시작하는 순간 물을 일시에 풀고 사방에서 포위망을 동시에 닫았죠. 30만 명 중 살아 돌아간 자가 고작 2,700명이었습니다. 강의실 전체가 숨을 죽인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수나라의 최정예 30만 대군이 훈련된 직업 군인들이 단 한 번의 전투에서 그렇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교수님이 다시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양제는 수치를 씻겠다며 다음 해에도 또 그 다음 해에도 원정군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죠. 결국 수나라는 고구려 원정의 국력 소모와 내부 반란이 겹치면서 건국 40년도 차에 못되어 멸망하고 맙니다. 이 반도의 나라가 거대한 통일 제국의 붕괴를 앞당긴 거죠.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러면 교수님, 이 경당 시스템이 고구려가 멸망한 이후에는 그냥 사라진 거 아닙니까? 역사적으로 계승됐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교수님이 살짝 웃으셨습니다. 바로 그 질문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 동원의 체질은 고구려의 멸망과 함께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나라는 멸망해도 그 땅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몸속에 새겨진 것은 사라지지 않아요. 평시에는 유순하게 생업에 종사하다가도 국가적 위기가 선포되면 그 감각을 단숨에 켜고 전장으로 뛰어드는 이 체질은 세포 속에 각인된 듯 다음 세대로 고스란히 이어졌습니다. 칭기즈칸의 몽골 제국마저 경악하게 만들었던 고려의 30만 농민 예비 전력으로 말이죠. 저는 그 다음 이야기가 무엇인지 너무나 궁금해졌습니다. 크로포드 교수님은 강의를 이어가셨습니다. 고구려의 경당 시스템이 그 땅에서 사라지지 않았다고 했죠. 그 증거를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서기 947년 고려 정종은 북방, 거란족의 대규모 침략에 대비하기 위해 광군이라는 예비 전력을 창설합니다. 규모가 무려 30만 명이었어요. 저는 그 숫자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
가늠이 잘 안 됐습니다. 당시 고려의 전체 인구 규모를 감안하면 30만 명이 어느 정도 비율입니까? 고려의 전체 인구를 300만에서 400만 명 사이로 추정하는 게 통설이에요. 그중에서 30만 명이면 전체 인구의 약 10%에 육박하는 숫자죠. 오늘날 비율로 환산하면 한국 인구 5천만 명 중 500만 명을 예비군으로 조직한 것과 같습니다. 정규 상비군만으로는 절대 유지할 수 없는 규모였어요. 평시에는 생업에 종사하다가 유사시 즉각 집결하는 구조였습니다. 저는 그 배경이 더 궁금해졌습니다. 거란족이 당시 어느 정도의 위협이었습니까? 왜 그 시점에 그런 규모의 예비군이 필요했던 겁니까? 교수님이 설명하셨습니다. 거란은 당시 동아시아 최강의 기마 제국이었어요. 중국 대륙의 송나라도 거란의 압박을 버티지 못해 막대한 조공을 바치며 굴복한 상태였습니다. 고려는 그 거란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었죠. 거란은 고려에도 굴복을 요구했고 고려가 이를 거부하자 전면 침공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서희 장군의 외교 담판으로 일시적 위기를 모면했지만 그게 전쟁을 막아주는 영구적인 해답이 될 수 없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었죠. 정종은 외교가 아닌 군사력으로 답을 만들어야 한다고 판단한 겁니다. 인도 출신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 규모 자체는 인상적이지만 농민들을 단순히 숫자로만 동원하는 건 어느 시대, 어느 나라도 했던 거 아닙니까? 고려 광군만의 특별한 점이 따로 있었던 건가요?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바로 그게 핵심이에요. 광군이 다른 나라의 단순 징집과 근본적으로 달랐던 건 편성 방식에 있었습니다. 신분이나 계급으로 나눈 게 아니라 평시에 무슨 일을 하던 사람이냐를 기준으로 보직을 배정한 거죠. 교수님이 구체적인 사례를 꺼내셨습니다. 평소 쇠를 두드리던 대장장이는 소집 즉시 병기창으로 배치됐습니다. 무기 제작과 수리를 전담했죠. 전시에 화살촉 하나, 창날 하나가 부족해서 전투를 못하는 상황이 실제로 전쟁의 승패를 갈랐어요. 이들은 그 공백을 메운 겁니다. 나무를 다루던 목수들은 공병 부대로 전환돼 파괴된 성벽을 보수하고 공성 무기를 만들어냈어요. 전국의 물류와 시장을 꿰뚫고 있던 상인들은 군수 보급과 수송 노선을 관리했습니다. 어느 길이 빠르고 어느 길이 막히는지, 어디서 물자를 구할 수 있는지를 이미 몸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죠. 농민들은 전시에 현지 군량 조달과 병참 공급을 전담해서 정규군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인 보급 문제를 즉각 해결했습니다. 저는 그 설명을 들으면서 뭔가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독일 학생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대장장이가 무기를 만들고 목수가 성벽을 고치는 건 어느 시대나 있었던 일 아닌가요? 그게 군사 시스템으로서 특별히 평가받을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교수님이 잠깐 말씀을 멈추셨습니다. 차이는 설계에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전쟁이 터지면 그 사람들을 어떻게든 긁어모아 임시로 배치했어요. 고려는 달랐죠. 평시부터 이미 그 사람이 전시에 어느 부대에 어느 보직에 들어갈지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소집 즉시 별도의 재교육 없이 현장에 투입될 수 있는 구조였어요. 전시에 처음 만난 사람들끼리 즉흥으로 짜맞추는 게 아니라 이미 서로의 역할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로 들어가는 거죠. 다시 말해 민간 경제 인프라 전체가 군사 작전의 일부로 설계되어 있었던 겁니다. 이건 단순한 징집이 아니라 사회 시스템 자체를 전시 체제로 미리 설계해 놓은 거예요. 저는 그 설명을 듣고 나서 한 가지가 더 궁금해졌습니다. 전투 부대 편성은 어떻게 됐습니까? 보급과 공병만 그렇게 운용한 건가요? 아니면 전투 병력도 같은 방식이었습니까?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전투 병력도 마찬가지였어요. 평소 말을 잘 다루던 마부나 목동들은 기병 특수부대인 별무반의 핵심 자원으로 편입됐죠. 말을 평생 다루며 살아온 사람과 군에 입대해서 처음 말을 배우는 사람의 차이는 어마어마합니다. 사냥을 하거나 활을 잘 쏘던 사수들은 저격 공수부대로 배치됐어요. 험준한 산악 지형에서 약초를 캐거나 사냥을 하던 이들은 산악 전투부대로 정밀 배치됐습니다. 그 지형을 손바닥처럼 아는 사람이 산악전에 투입되는 거예요. 이미 몸에 익은 기술이 그대로 전투 화력이 되는 거죠. 별도의 교육 비용도 훈련 기간도 필요 없었습니다. 저는 그 대목에서 저도 모르게 감탄이 나왔습니다. 프랑스 출신의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에는 분명한 한계도 있지 않습니까?
전문 전투 훈련을 받은 정규 군인과 비교했을 때 민간인의 직업적 기술이 전장에서 통할 수 있는 건 보조적인 역할에 국한되는 거 아닌가요? 실제 전투에서 이 광군이 정규군과 대등하게 싸웠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지적이에요. 광군의 역할은 단순히 정규군을 보조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건 전투 그 자체만이 아니에요. 보급이 끊기면 정예 정규군도 싸울 수 없죠. 성벽이 무너지면 아무리 강한 군사도 버틸 곳이 없어요. 광군은 그 치명적인 약점들을 전부 틀어막은 겁니다. 정규군이 싸우는 동안 무기가 끊임없이 공급되고 무너진 성벽이 즉각 복구되고 군량이 현지에서 조달되는 구조였죠. 전투 능력의 합산이 아니라 전쟁을 지속할 수 있는 총체적 역량을 갖춘 거예요. 이 시스템이 실제 전쟁에서 어떻게 작동했는지 보여주는 사례가 있습니까? 실전 검증이 된 건가요?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광군이 창설된 지 불과 수십 년 후 거란은 실제로 고려를 3차례에 걸쳐 침공합니다. 그중 가장 큰 두 번째 침공에서 거란은 40만 대군을 몰아 개경을 점령하는 데까지 성공했어요. 하지만 고려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광군이 전국 각지에서 거란군의 보급로를 끊고 후방을 교란하는 동안 강감찬 장군이 이끄는 정규군이 거란의 귀환로를 차단했죠. 구주대첩에서 거란군은 괴멸에 가까운 손실을 입고 돌아갔습니다. 직업을 가진 평범한 사람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한 결과였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이전에 배운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수나라 30만 대군이 무너진 게 결국 보급 때문이었지 않습니까? 고려는 그 교훈을 시스템으로 만들어 놓은 셈이군요.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정확히 그겁니다. 고구려가 청야 전술로 수나라의 보급을 끊어 이긴 것처럼 고려는 자기 자신의 보급을 절대로 끊기지 않는 구조를 설계한 거죠. 공격을 막는 것과 내 보급을 유지하는 것,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해결한 시스템이었습니다. 저는 교수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한 가지 생각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이 시스템이 오늘날 한국의 예비군 제도와 구조적으로 닮아 있다는 게 우연이 아닌 것 같은데요. 실제로 연결고리가 있습니까? 아니면 독립적으로 발전한 겁니까? 교수님이 잠시 생각하셨습니다. 연결고리가 있죠. 오늘날 한국의 예비군 제도에서 덤프트럭을 몰던 기사가 전시 공병부대의 중장비 사수가 되고 병원 방사선사가 의무 예비군으로 즉각 치환되고 엔지니어가 사이버 전술 요원이 되는 구조가 바로 이 광군의 직업 연동 메커니즘과 정확히 같습니다. 천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작동 방식은 동일해요. 평시의 전문성이 전시의 화력이 되는 거죠. 고려가 이미 1000년 전에 현대 예비군이 도달한 설계에 도달해 있었던 겁니다. 강의실이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저는 그 침묵 속에서 묘한 전율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이 광군 시스템은 국가가 건재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만약 국가 자체가 무너진다면 이 시스템도 함께 붕괴되는 거 아닙니까? 교수님이 천천히 고개를 가로저으셨습니다. 그게 이 민족이 가진 가장 무서운 본질이에요. 국가통제본부가 완전히 소멸해버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절망적인 위기 속에서도 백성 스스로 군대를 조직해내는 유전자가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해드리죠. 저는 그 말을 듣고 다음 이야기를 기다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크로포드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시스템들은 모두 국가가 살아있을 때의 이야기였어요. 경당도, 광군도 국가가 설계하고 운영한 시스템이었죠. 그런데 만약 국가 자체가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휘 본부가 없고 예산이 없고 명령을 내릴 사람도 없는 상황이 된다면요? 저는 그 질문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당연히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시스템은 그것을 운영할 주체가 있어야 작동하는 거잖아요. 교수님이 고개를 가로저으셨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렇죠. 그런데 이 민족은 달랐습니다. 교수님이 화면을 바꾸셨습니다. 1592년 일본의 실력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20만 대군을 이끌고 한반도를 침공했습니다. 조선 정규 방어선은 단 수주 만에 무력하게 붕괴됐어요. 왜군은 파죽지세로 북상했고 왕은 도성을 버리고 북쪽 국경 근처 의주로 피난을 떠났죠. 명령을 내릴 조정도 군대를 움직일 국고도 사실상 완전히 마비된 상태였습니다. 국가 기능이 통째로 멈춰버린 거예요. 독일 학생이 물었습니다. 그 상황이면 백성들도 도망치거나
항복하는 게 합리적인 선택 아닙니까? 싸울 이유도 싸울 수단도 없는 상태잖아요?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전 세계 군사학적 상식으로는 그렇습니다. 지휘 본부가 사라진 군대는 패닉에 빠져 흩어지고 백성들은 도망치는 게 지극히 당연한 순리죠. 그런데 이 땅에서는 정반대의 일이 벌어졌어요. 국가가 사라진 바로 그 타이밍에 전국의 민간 배후지가 스스로 무기를 들고 군사 조직으로 재편성되기 시작했습니다. 관군의 명령도 국가의 예산 지원도 단 한 푼 없었어요. 그런데도 전국 곳곳에서 의병이 일어났습니다. 의병은 자발적으로 무기를 들고 나선 민간인 군대를 뜻대해요. 홍위 장군 곽재우, 고경명, 조헌. 이들은 지역의 양반과 유학자들이었습니다. 평소 촘촘하게 쌓아온 학문적 연결망과 지역 공동체, 네트워크가 있었죠. 그 네트워크가 전시의 소부대 지휘 체계로 단숨에 치환됐어요. 평소 어느 마을에 누가 있고 지형이 어떻게 생겼으며 어느 길이 어디로 연결되는지를 몸으로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향토 지식이 곧 전술이 됐죠. 저는 그 대목이 궁금해졌습니다. 실제 전술적 효과가 있었습니까? 20만 대군 앞에서 민간 조직이 할 수 있는 게 있었을까요?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정규군과 정면 대결을 한 게 아니었어요. 의병들은 자신들이 가장 잘 아는 지형에서 자신들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싸웠습니다. 일본군의 보급로를 끊었죠. 보급선 없이는 아무리 강한 군대도 움직일 수 없어요. 일본군이 북상하면 할수록 보급선은 길어졌고 의병들은 그 긴 선을 집요하게 잘라냈습니다. 결국 일본군의 북진 속도는 눈에 띄게 느려졌고 전세는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 가지가 더 궁금해졌습니다. 의병이 일어난 지역이 전국적으로 퍼져 있었다면 그들끼리 어떻게 조율을 했습니까? 통신수단도 없는 시대에 서로 떨어진 의병 집단들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게 가능한 일인가요?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날카로운 질문이에요. 중앙에서 조율한 게 아니었습니다. 각자가 같은 원칙을 공유하고 있었던 거예요. 일본군의 보급선을 끊어라. 산길을 이용해 기습하고 도망쳐라. 정면 대결은 피해라. 이 원칙들은 중앙사령부가 내린 명령이 아니었어요. 수백 년 동안 이 땅에서 쌓아온 생존의 지혜였습니다. 각자 다른 지역에서 다른 사람들이 움직였지만 결국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었던 거죠. 이게 바로 경당과 광군을 거쳐 내려온 그 체질의 본질입니다. 인도 학생이 물었습니다. 하지만 조직도 무기도 훈련도 없이 시작한 민간인들이 어떻게 그런 작전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겁니까? 열정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잖아요.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열정만이 아니었습니다. 경당에서 시작해 광군으로 이어진 그 체질이 있었던 거예요. 수백 년 동안 이 땅의 사람들은 평시에 생업에 종사하면서도 언제든 전사로 전환될 수 있는 감각을 몸속에 간직해 왔습니다. 명령 체계가 없어도 각자의 역할을 알고 움직이는 체질이죠. 의병들은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수백 년의 역사가 낳은 필연적인 결과였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등골이 서늘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교수님이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유전자가 가장 극적으로 발현된 건 임진왜란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처절한 상황이 있었어요.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1910년 일본은 조선을 완전히 병합했습니다. 나라 자체가 지도에서 지워진 거예요. 정식 군대도 강제로 해산당했고 무기를 모을 국고도 완전히 몰수됐죠. 임진왜란 때는 그래도 나라가 존재했어요. 도망친 왕이라도 있었고 명나라의 지원군이라도 왔죠.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국가가 완전히 증발한 상태에서 싸워야 했어요. 저는 그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이었을지 상상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어디서 싸움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겁니까? 나라도 없고 군대도 없고 무기도 없는 상태에서 뭘 할 수 있었던 건가요?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이 역사에서 가장 놀라운 지점이에요. 선조들은 중국과 러시아 접경 지역, 간도와 연해주라는 척박한 타양으로 넘어갔습니다. 낮에는 거친 땅을 일궈 농사를 지었어요. 그 수확으로 군 자금을 마련했죠. 밤에는 총을 들고 스스로를 정의 군대로 단련시켰습니다. 국가의 보급 시스템이 100% 증발한 상태에서 민간인 스스로가 군대의 재원과 훈련, 보급을 자발적으로 자급자족해 낸 거예요. 세계 독립운동사에서 이런 형태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프랑스 학생이 물었습니다.
그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훈련된 군대가 실제로 일본 정규군을 상대로 싸울 수 있는 수준이 됐습니까? 훈련의 질이 문제 아닌가요?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를 보면 답이 나와요. 1920년 독립군은 2달 사이에 일본 정규군을 상대로 연속 대승을 거뒀습니다. 본고동에서는 일본군 수백 명을 사살하고 1000명 이상을 부상 입혔어요. 청산리에서는 열흘에 걸친 전투에서 일본군 1200명 이상을 사살하는 전과를 올렸죠. 낮에 농사 짓고 밤에 총을 잡던 사람들이 이뤄낸 결과였습니다. 국가도 없고 예산도 없고 배후도 없는 상태에서 말이에요. 저는 그 숫자를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낮에는 농민이고 밤에는 군인이었다는 게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말 그대로의 현실이었다는 겁니까?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말 그대로의 현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나라를 되찾겠다는 것은 구호가 아니었어요. 매일의 삶이었죠. 낮에 흘린 땀이 밤에 쥔 총의 재원이 됐습니다. 국가가 없어도, 명령이 없어도, 예산이 없어도 이 사람들은 스스로 군대를 만들고 유지했어요.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그게 단순히 그 시대 사람들의 특별한 의지 때문이었던 건 아닐까요? 우리가 배운 시스템과 연결되는 겁니까? 아니면 별개의 이야기입니까?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연결됩니다. 병당에서 다져진 체질이 광군으로 이어지고 광군의 DNA가 의병으로 이어지고 의병의 정신이 독립군으로 흘러들어간 거예요. 제도는 바뀌고 나라도 바뀌었지만 위기 앞에서 스스로 전사로 각성하는 이 체질만큼은 단 한 세대도 끊기지 않고 이어져 왔습니다. 명령이 없어도 예산이 없어도 국가가 없어도 작동하는 유전자예요. 이게 다른 어떤 나라의 예비군 시스템과도 근본적으로 다른 지점이죠.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머릿속에 지금까지 들어온 모든 이야기가 하나로 연결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강의실 안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교수님이 다시 입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이 무서운 체질은 현대로 고스란히 이어집니다. 냉전의 가장 서슬퍼런 칼바람이 불던 시절, 이 유전자는 다시 한번 제도의 옷을 입고 등장하게 됩니다. 1968년 1월 21일 밤이었습니다. 북한의 최정예 특수부대원 31명이 민간인 복장으로 위장한 채 휴전선을 뚫었어요. 이들의 목표는 단 하나였습니다. 당시 한국의 대통령이 집무하던 청와대를 기습하는 거였죠. 31명은 밤새 산을 타며 이동했습니다. 낮에는 숨고 밤에는 움직이는 방식으로 사흘 만에 서울 외곽까지 도달했어요. 민간인 복장이었기 때문에 검문에도 걸리지 않았죠. 서울 도심 한복판까지 침투해 들어온 이들은 청와대 코앞 500m 지점까지 도달했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아군과 마주쳤어요. 서울 한복판에서 총격전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상상하면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수도 한복판에서 총격전이요. 그것도 목표가 대통령 암살이었다는 겁니까?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총격전이 끝나고 생포된 공비가 있었습니다. 김신조라는 인물이었어요. 카메라 앞에서 그가 내뱉은 한마디가 한국 전체를 공포로 몰아넣었죠. 박정희 모가지 따러 왔수다. 강의실 안에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도 그 발언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이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이틀 뒤에 또 다른 사건이 터졌습니다. 동해 공해상에서 작전 중이던 미군 정찰선 푸에블로호가 북한에 의해 강제로 납북됐어요. 미군 정찰선이 통째로 납치된 겁니다. 미국의 분노는 즉각적이었습니다. 핵항공모함 엔터프라이즈호를 필두로 한 거대한 함대 전단이 동해로 급파됐어요. 한반도는 세계대전 발발 직전에 극단적인 임계점까지 치달았습니다. 인도 학생이 물었습니다. 그 두 사건이 이틀 사이에 연달아 터진 건 우연입니까? 아니면 북한이 의도적으로 설계한 도발이었습니까?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안보 전문가들은 의도적인 연계 도발로 봅니다. 한미 동맹을 최대한 혼란에 빠뜨리려는 계산이었던 거죠. 청와대 침투로 한국 내부를 공황 상태로 만들고 푸에블로호 납북으로 미국을 직접 자극해 동시에 두 방향에서 압박을 가하는 구조였어요. 실제로 미국은 푸에블로호 문제에 집중해야 했고 한국은 국내 안보 위기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 2달 사이 한반도의 긴장은 역사상 최고 수위였어요. 저는 그 시기를 살아낸 사람들이 어떤 심정이었을지 감히 상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교수님은 잠시 뜸을 들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태가 한국에 남긴 가장 중요한 유산은 공포가 아니었어요. 이 사태가 촉발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31명의 특수부대원이 휴전선을 뚫고 수도까지 들어올 수 있다면 후방은 얼마나 더 취약한가? 정규 상비군만으로는 전국의 방대한 산길과 해안선을 물리적으로 모두 메우는 게 불가능하다는 결론이었죠. 한반도는 삼면이 바다고 산악지형이 전국에 걸쳐 복잡하게 뻗어 있습니다. 31명이 그 지형을 이용해 수도 코앞까지 들어왔다는 사실이 모든 걸 증명했어요. 프랑스 학생이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정규군을 더 늘리거나 휴전선 경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더 자연스러운 대응 아닙니까? 왜 예비군이라는 선택을 했던 거죠?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정규군을 늘리는 방식은 한계가 있어요. 비용도 비용이지만 전국의 모든 산길과 해안선을 정규군으로 메우려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규모가 필요합니다. 반면 예비군은 달라요. 각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자기가 사는 곳을 지키는 구조죠. 그 지형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그 지형에서 싸우는 겁니다. 의병의 원리와 정확히 같아요. 그래서 1968년 4월 1일 향토 예비군이 공식 창설됩니다. 슬로건도 명확했어요. 내 고장, 내 직장은 내가 지킨다. 저는 그 슬로건을 듣는 순간 뭔가 기시감이 들었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의병의 논리와 정확히 같지 않습니까? 수백 년 전 시스템이 현대 제도로 다시 태어난 거군요.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이 제도가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는 사건이 같은 해에 터집니다. 향토 예비군이 창설된 지 불과 6달 만이었어요. 1968년 10월 북한 무장 게릴라 120명이 울진과 삼척 해안으로 침투했습니다. 현대 한국 역사에서 가장 대규모의 게릴라 침투 사건 중 하나였어요. 이들은 해안으로 상륙한 뒤 산악 지형을 이용해 분산 침투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120명이 소규모 단위로 나뉘어 산속으로 흩어졌어요. 광활한 산악 지형에 숨어버린 무장 게릴라들을 찾아내는 것 자체가 극도로 어려운 작전이었습니다. 독일 학생이 물었습니다. 창설된 지 6달밖에 안 된 조직이 실전에 투입됐다는 겁니까? 그 정도 단기간에 제대로 된 전투력이 갖춰질 수 있는 건가요?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이 시스템의 핵심이에요. 향토 예비군은 처음부터 훈련시켜서 만드는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군 복무를 마치고 사회에 나온 사람들이 주축이었어요. 총 쏘는 법, 지형 읽는 법, 소부대로 움직이는 법, 이미 몸에 새겨진 사람들이었죠. 창설 6달 만에 실전에 투입될 수 있었던 건 그 때문입니다. 저는 그 전투의 결과가 어땠는지 궁금했습니다. 군경 합동작전이 전개됐습니다. 특전단이 18명을 사살했어요. 해병대가 16명을 사살했죠. 그리고 갓 창설된 향토 예비군이 무장공비 17명을 사살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듣고 한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특전단, 해병대와 나란히요. 갓 만들어진 예비군 조직이요.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수치가 말해주죠. 특전단 18, 해병대 16, 예비군 17, 한국 최고의 정예 전투 부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 겁니다. 이 숫자 하나가 향토 예비군의 존재 이유를 완벽하게 증명했어요. 저는 그 대목에서 처음으로 예비군이라는 존재를 완전히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훈련받는 민간인이 아니었어요. 이미 전쟁을 준비한 사람들이었죠. 교수님이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를 몸으로 통과한 세대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지금 한국의 50대에서 60대 이상 장년층들이에요. 이들은 1.2.1 사태나 울진 삼척 침투 사건이 뉴스가 아니라 일상이었던 시절에 군 복무를 했습니다. 비상소집이 수시로 걸렸어요. 실전과 다름없는 경계 근무가 일상이었죠. 30개월 안팎의 복무 기간 동안 전면전이 내일 당장 터져도 이상하지 않다는 공포를 몸으로 견뎌낸 사람들입니다. 인도 학생이 물었습니다. 그 세대가 지금 예비군에서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나이가 많아서 전투력 자체는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체력만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죠. 하지만 전쟁에서 체력이 전부가 아닙니다. 화기를 다루는 감각, 야전에서 위기를 판단하는 능력, 소부대를 이끄는 노하우, 이런 건 오히려 세월이 지날수록 더 깊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세대는 실제로 전쟁의 공포를 일상으로 겪은 사람들입니다. 훈련에서 배운 게 아니라 살면서 몸에 새긴 거예요. 그게 젊은 현역과 근본적으로 다른 지점이죠.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강의 초반에 봤던 그 사진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지하철에서 졸고 있던 평범한 아저씨들이요. 그 사람들 중 이 시절을 관통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겠죠.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 사진 속 아저씨들 중 일부는 청와대 침투 사건이 터졌을 때 20대였던 사람들이에요. 푸에블로호 납북 소식을 들으며 군복을 입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비상소집 나팔 소리가 익숙했던 사람들입니다. 피곤해 보이는 그 외모 뒤에 냉전의 가장 서슬퍼런 시절을 살아낸 사람들의 뼛속 깊은 기억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교수님이 잠시 말씀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대가 가진 가장 무서운 자산은 따로 있어요. 냉전기 한반도라는 극단적인 환경 속에서 다져진 이 정신전력은 세월이 흘러도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전혀 다른 땅에서, 전혀 다른 상황에서 그 유전자를 다시 꺼내드는 날이 오게 됩니다. 저는 그 말이 어떤 사건을 가리키는 건지 짐작이 가지 않았습니다.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교수님이 살짝 웃으셨습니다. 미국이에요. 미국 한복판에서 벌어진 일이었죠. 1992년 4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있었던 일을 들려드리죠. 전시의 한국의 예비군이 얼마나 빠르고 강력하게 작동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로드니 킹이라는 흑인 남성을 집단 구타한 백인 경찰들이 무죄 판결을 받은 직후 LA 전역이 폭발했죠. 분노한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고 약탈과 방화가 도시 전체로 번져나갔습니다. 그 분노의 불길은 한인타운으로도 향했어요. 무장한 폭도들이 밀려들기 시작했죠. 그 순간 미국 공권력의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폭동 초기 한인타운 인근에는 경찰차 4대가 대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폭도들이 나타나 총성이 울리자마자 경찰차들은 한인들을 그 자리에 버려두고 순식간에 사라져버렸죠. LA 경찰은 백인 부촌인 베버리 힐즈와 관공서 구역에만 바리케이드를 치고 한인타운을 완전히 포기한 겁니다. 완전한 고립이었어요. 그리고 바로 그 직후 무장 폭도들이 쏜 총탄에 한인 여성 직원 2명이 맞고 피를 흘리며 쓰러졌습니다. 경찰이 도망가는 걸 보고 이웃이 총에 맞아 쓰러지는 걸 목격한 그 순간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 순간 눈빛이 달라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평소 세탁소를 운영하고 마트 계산대를 지키고 식당에서 일하던 30대에서 50대 한인 가장들이었죠. 재산을 지키려던 게 아니었습니다. 가족과 이웃의 목숨을 잃을 수 없다는 분노였죠. 이 사람들이 빌딩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산탄총과 권총을 들고요. 중국 학생이 물었습니다. 그게 실제로 효과가 있었습니까? 무장한 갱단이 총 몇 자루 든 중년 남성들을 보고 물러날 이유가 없잖아요. 교수님이 답하셨습니다. 그 중년 남성들이 누군지 몰랐던 거죠. 비상대책위가 소집된 지 불과 4시간 만에 정규군 수준의 지휘부가 구성됐습니다. 24시간 안에 완벽한 보직 분류와 무장이 완료됐죠. 각자의 역할이 정해지고 연락체계가 잡히고 방어선이 구축됐어요. 옥상마다 시야가 트이는 사계를 선점하고 모래주머니 엄폐물이 쌓아 올려졌죠. 폭도들이 어느 골목으로 들어오더라도 사방에서 동시에 교차 사격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방어 구조였습니다. 군사학적으로는 킬박스라고 부르는 전술 공간이었죠. 독일 학생이 끼어들었습니다. 민간인들이 4시간 만에 그런 구조를 짰다는 게 믿기지 않는데요. 군사 전술 교육을 받은 전문가가 설계한 거 아닙니까? 교수님이 답하셨습니다. 설계한 사람들이 바로 전문가였죠. 지붕 위에 올라간 한인들 대부분은 1970년대와 80년대 냉전기, 그 서슬퍼런 시절에 한국에서 고강도 군 복무를 마친 예비역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받은 훈련이 어느 정도였는지 가늠하려면 한국군이 베트남전에서 보여준 전투력을 봐야 합니다. 그 시절 한국군은 미군조차 놀라게 한 전술을 구사했죠. 적의 사격이 들어오면 화력 지원을 요청하며 기다리던 미군과 달리 한국군은 즉시 부대를 둘에서 셋으로 쪼개어 적의 퇴로를 차단하는 분할 포위 전술을 구사했어요. 미군이 자살 행위라고 부르던 야간 매복 작전을 한국군은 일상적으로 수행했죠. 그 결과 교전비가 최대 100대 1에 육박하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옥상에 올라간 그 아저씨들이 그런 군대에서 훈련받고 나온 사람들이라는 겁니까?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베트남전에 직접 참전하지 않았더라도 그 전술 문화 속에서 훈련받고 몸으로 익힌 세대였죠. 그 무서운 전술 감각이 LA 빌딩 숲에 그대로 이식된 겁니다. 프랑스 학생이 물었습니다. 전장이 정글에서 LA 도심으로 바뀌었는데 그 전술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겁니까? 지형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교수님이 답하셨습니다. 전술의 본질은 지형이 아니라 원리에 있어요. 제한된 인원으로 광범위한 지역을 통제하고 적이 어느 방향에서 들어와도 교차 사격으로 무력화하는 구조. 그 원리는 정글이든 도심이든 동일하게 작동하죠. 실제로 베트남전 당시 청룡 부대는 짜빈동 전투에서 70명으로 2,000명의 적을 진지 안으로 유인해 포격과 백병전으로 분쇄했어요. 한인타운에서 구축한 킬박스는 그 원리의 도심 버전이었죠. 그런데 이 방어전이 더 놀라운 이유는 따로 있었어요. 한인타운이 불타고 공권력이 철수했다는 소식이 라디오를 통해 퍼지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죠. LA 인근뿐 아니라 캘리포니아 전역, 심지어 다른 주에 살던 재미 해병대 전우호의 회원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이들은 본인의 트럭과 차량에 무장을 한 채 12시간에서 길게는 24시간을 밤새 운전해 한인타운으로 집결했어요. 누가 소집 명령을 내린 것도 아니었죠. 빨간 해병대 모자를 눌러쓰고 스스로 전쟁터로 뛰어든 겁니다. 저는 그 대목에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국가의 동원령도 없이, 명령도 없이 사람들이 스스로 수백 킬로미터를 달려왔다는 겁니까?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국가의 공식 동원령이 단 한 줄도 없었는데 민간 예비역 조직이 자발적으로 연대해 보여준 기동성이었죠. 평소에는 흩어져 각자의 삶을 살다가 위기의 신호 하나에 전국에서 결집하는 구조.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봐온 그 체질입니다. 미국 안보학자들이 가장 충격을 받은 지점이 바로 이 자발적 동원력이었어요. 인도 학생이 물었습니다. 그런데 옥상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끼리 어떻게 작전을 조율한 겁니까? 무전 장비가 충분했을 리도 없고요. 교수님이 답하셨습니다. 라디오 코리아라는 한인 방송국을 실시간 작전 통제실로 전환했죠. 한인 택시 기사들과 제보자들이 폭도들의 이동 경로와 규모를 라디오로 실시간 방송했어요. 지휘부는 그 정보로 옥상의 사람들에게 방어 지점을 지시했죠. 그런데 여기서 기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당시 폭도들과 갱단은 경찰 무선 도청기를 가지고 경찰의 움직임을 파악하며 약탈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인들이 한국어로 교신을 시작하자 그 도청 기술이 완전히 무용지물이 됐죠. 저는 그 말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한국어를 알아들을 수 없으니까요?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정확합니다. 사계 확보 완료, 후방 경계 철저, 초소 배치 완료 같은 군사 용어를 한국어로 주고받는데 폭도들에게는 단 한 줄도 알아들을 수 없는 암호였죠.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군의 암호 체계였던 애니그마와 다를 게 없었어요. 완벽한 실시간 작전 보안이 동네 라디오 주파수 위에서 펼쳐진 겁니다. 저는 그 장면이 머릿속에 생생하게 그려졌습니다. 세탁소 아저씨가 라디오를 귀에 대고 한국어로 교신하며 옥상에서 총을 겨누고 있는 모습이요. 교수님이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이 모든 광경은 헬기 생중계로 미국 전역에 그대로 방송됐어요. 그리고 그 화면을 본 미국 언론들이 경악했죠. 미국 공중파 뉴스들은 한인들의 방어선을 보며 단순한 자경단이 아니라 고도로 훈련된 정규군의 작전을 보는 것 같다고 보도했습니다. 단순히 총을 들고 서 있는 게 아니라 라디오 주파수로 실시간으로 아군을 기동시키고 건물 사이 교차 사격을 위한 엄폐 진지를 정밀하게 구축하는 모습이었으니까요. 미국 언론은 그 광경을 군사적 전술과 정밀함 그 자체라고 대서특필했어요. 세탁소나 마트를 하던 평범한 아시아계 이민자들이 총을 쥐자마자 프로 군인으로 돌변하는 모습. 미국인들에게 그건 엄청난 충격이었죠. 저는 그 대목에서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궁금했습니다. 결국 한인타운은 지켜졌습니까? 교수님이 답하셨습니다. 중무장한 갱단과 폭도들이 진입을 시도했지만 옥상에서 뿜어져 나오는 위압감 앞에 멈췄어요. 단 한 발의 정밀 위협 사격에 폭도들은 진입을 포기하고 우회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뒤늦게 투입된 미육군 제7보병사단 장성들이 한인타운의 방어선을 보고 남긴 말이 있습니다. 정규 특수부대가 와서 짠 것처럼 완벽한 방어선이라고요. 이건 국방부 기록에 남아있는 실제 팩트입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교수님이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평소에는 이웃집 아저씨처럼 살아가지만 위기의 순간 그 몸속에 봉인되어 있던 전사의 체질이 켜지는 사람들이죠. 화를 익힌 고구려 농민들, 밭을 갈다 소집된 살수의 예비군들, 광군의 대장장이와 목수들, 임진왜란의 의병들, 낮에 농사짓고 밤에 총을 잡던 독립군들, 냉정기 한반도를 관통한 세대. 그 모든 것이 1992년 LA의 옥상 위에 올라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체질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오늘날 한국은 이 인적 자산 위에 세계 최첨단의 기술을 올려놓고 있죠. 드론과 인공지능, 첨단 과학화 훈련이 수천 년의 체질과 결합하면 무엇이 만들어지는지 그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크로포드 교수님이 마지막 화면을 띄우셨습니다. 전차 한 대가 화면에 잡혔어요. 수십억 원짜리 최신형 전차였죠. 그런데 그 위로 수십만 원짜리 소형 드론 한 대가 날아들더니 전차는 순식간에 고철 덩어리가 됐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실제 전장 화면이었어요.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현대전의 현실이에요. 수십억이 수십만에 무너집니다. 더 이상 비싼 무기를 많이 가진 쪽이 이기는 시대가 아니죠. 누가 더 빨리 새로운 전술을 민간 인프라와 결합하느냐. 거기에 국가의 생존이 걸려 있어요. 저는 그 화면을 보면서 손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막대한 국방비를 쏟아붓는 강대국들의 우위가 흔들린다는 말씀이신가요?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흔들리는 정도가 아니에요. 판 자체가 다시 짜이고 있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값비싼 정규군 장비가 값싼 드론 앞에서 무력해진 게 아니에요. 민간인이 게임하듯 조종하는 드론이 적의 전차병을 잡아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전쟁의 문턱이 낮아진 거죠. 그리고 그 변화의 한가운데서 또 하나의 거대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교수님이 화면을 바꾸셨습니다. 미국이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방위비를 제대로 내지 않는 동맹은 보호하지 않겠다는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간 미국의 우산 아래 안보를 맡겨온 유럽은 패닉에 빠졌어요. 뒤늦게 징병제를 되살리고 예비군을 재건하려 하지만 이미 한 번 끊어진 시스템을 복원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훈련장도, 행정체계도, 운영 경험도 모두 사라진 뒤였으니까요. 독일 학생이 씁쓸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결국 한 번 끊긴 줄은 다시 잇기 어렵다는 거군요. 그렇다면 그 줄을 한 번도 끊지 않은 나라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 겁니까? 교수님이 답하셨습니다. 바로 그 질문이 핵심이에요. 전 세계가 동원 체계를 해체하고 안보 매너리즘에 빠져 있던 그 수십 년 동안 한국은 단 한 번도 그 줄을 놓지 않았죠. 분단이라는 현실이 그걸 허락하지 않았으니까요. 그 결과 한국은 지금 600만 명에 달하는 예비 전력 인프라를 상시 유지하고 있어요. 다른 나라들이 돈으로도 시간으로도 복제할 수 없는 독보적인 자산이죠. 한때는 분단이 한국의 약점이라고 여겨졌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분단이 만들어낸 상시 동원 체계가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강점이 된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지금까지의 강의가 하나로 모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이 다음 화면을 띄우자 강의실 분위기가 또 한 번 술렁였어요. 가상현실 장비를 착용한 사람들이 화면에 등장했습니다. 이게 한국의 과학화 예비군 훈련장이에요. 예비역들이 웨어러블 장비를 착용하고 가상현실 공간에서 실전과 다름없는 전술 교전을 치릅니다. 단순히 예전 기억을 더듬는 훈련이 아니죠. 이들을 맞이하는 건 대대장부터 일선 조교까지 전원이 드론 자격증을 보유한 최전개 육군 사단입니다. 프랑스 학생이 물었습니다. 예비군에게까지 드론 훈련을 시킨다는 겁니까? 그게 실전에서 의미가 있는 수준인가요? 교수님이 답하셨습니다. 단순한 체험이 아니에요. 예비역들은 현대 전장에서 가장 치명적인 무기로 꼽히는 고속 FPV 자폭 드론을 직접 제어하고 운용하는 훈련을 받습니다. 동시에 날아오는 적의 드론을 실시간으로 포착해 무력화하는 안티드론 기술까지 익히죠. 옛날처럼 총 한 자루 들고 사격장에서 표적을 맞히는 훈련이 아니에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그 전투를
예비군이 똑같이 연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무서운 현상이 벌어지죠. 저는 그 다음 말이 궁금해졌습니다. 어떤 현상입니까?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의 청년들은 평소에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않고 정교한 게임을 일상처럼 즐기는 세대예요. 그 손가락 감각과 공간 지각 능력이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그 감각이 전장에 들어서는 순간 고속 드론을 정밀하게 조종하는 화력으로 단숨에 치환되는 겁니다. 게임 패드를 잡던 손이 드론 조종기를 잡는 순간 별도의 훈련 없이도 최첨단 저격수가 되는 거죠. 다른 나라는 드론 조종사를 처음부터 양성해야 하지만 한국은 이미 수백만 명의 잠재적 드론 조종사를 사회 곳곳에 보유하고 있는 셈이에요. 저는 그 메커니즘이 어딘가 익숙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평소의 직업이나 일상 기술이 전시에 그대로 무기가 되는 구조요. 대장장이가 무기장인이 되고 사냥꾼이 저격수가 되던 그 원리와 똑같지 않습니까?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정확히 봤어요. 1000년 전 광군의 원리가 형태만 바꿔서 지금도 작동하고 있는 거죠. 그때는 대장장이의 망치였고 지금은 청년의 손가락입니다. 도구는 바뀌었지만 본질은 같아요. 민간의 일상이 곧 전시의 화력이 되는 거예요. 이 나라는 1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같은 방식으로 강한 겁니다. 인도 학생이 물었습니다. 하지만 전방 방어선이 뚫린다면 그 모든 게 의미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결국 최후의 보루는 어디입니까? 교수님이 잠시 화면을 응시하셨습니다. 좋은 질문이에요. 한국의 방어선은 눈에 보이는 무기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전쟁이 터지면 5천만 국민이 단 10분 안에 대피할 수 있도록 지하철역과 빌딩 지하를 연계한 17,000여 곳의 대피 인프라가 전국에 깔려 있어요. 세계 어디서도 찾아보기 힘든 구조죠. 적이 아무리 후방을 노려도 국민이 10분 안에 사라지고 그 자리에서 다시 전사로 일어서는 나라예요. 그리고 그 위에 세대별로 완벽하게 다른 자산이 쌓여 있습니다. 저는 그 세대별 자산이 무엇인지 귀를 기울였습니다. 20대는 날카로운 IT 감각으로 드론과 첨단 장비를 다루고 30, 40대는 가장 정교한 주특기 숙련도를 갖췄으며 50대와 60대는 혹독한 냉정이를 몸으로 통과한 실전 경험과 남다른 애국심을 갖고 있어요. 이 세 세대가 거대한 완충 구조를 이루는 겁니다. 어느 한 세대가 무너져도 다음 세대가 받쳐주는 구조죠. 첨단 기술과 실전 경험이 세대를 가로질러 하나로 묶이는 나라, 그게 한국이에요. 교수님이 마지막 화면을 띄우셨습니다. 강의 첫머리에 봤던 바로 그 사진이었어요. 지하철에서 졸고 있던 평범한 직장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분명히 강의가 시작될 때 봤던 것과 똑같은 사진이었죠. 같은 와이셔츠, 같은 피곤한 표정, 같은 무기력한 자세, 단 한 군데도 바뀌지 않은 완전히 똑같은 사진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사진을 처음 봤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강의가 시작될 때만 해도 저에게 그 사진은 그저 지친 이민자나 평범한 직장인들의 무기력한 일상으로만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전혀 달랐어요. 졸고 있는 그 손이 수류탄의 안전핀을 뽑았던 손으로 보였습니다. 구부정한 그 어깨가 25kg 군장을 짊어졌던 어깨로 보였죠. 피곤에 절은 그 얼굴 하나하나가 경당에서 활을 잡고 살수에서 적을 포위하고 의병으로 일어나고 옥상 위에서 총을 겨눴던 수천 년의 역사로 보였습니다. 사진은 그대로인데 그 사진을 보는 제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던 거예요. 기억나세요? 이 강의의 첫 질문 말이에요. 교수님이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가 어떻게 동시에 전면전에 가장 잘 대비된 나라일 수 있는가? 이제 답을 아실 겁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교수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라는 상비군을 뚫는다고 전쟁이 끝나는 나라가 아닙니다. 최전선이 무너지는 순간 그 뒤에 도살인 600만의 거인이 비로소 눈을 뜨거든요. 활을 익힌 고구려의 농민부터 첨단 드론을 조종하는 오늘날의 청년까지 수천 년 동안 단 한 번도 끊기지 않은 이 거대한 체질이 저 평범한 얼굴 뒤에 잠들어 있는 거죠. 평소엔 보이지 않지만 건드리는 순간 깨어나는 겁니다. 강의실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건드리면 남는 것이 없는 나라. 그것이 세계 최고의 안보 전략가들이 이 조용하고 평화로운 나라를 가장 두려워하는 진짜 이유였습니다. 저는 강의실을 나서면서도 한참 동안 그 마지막 말을 곱씹었습니다.
같은 사진을 보고도 전혀 다른 것을 보게 만드는 것. 평범함 속에 숨겨진 가장 거대한 힘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제가 그날 배운 가장 강력한 안보의 진실이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테라스 저는 소희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